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입니다. 현재 KBS에서 31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노조위원장직을 맡은 지는 1년 8개월이고요. 공영노조는 우파 성향의 노동조합입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맡은 때가 1년 8개월 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광풍이 불던 때였는데 방송국에도 역시 일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녀 사냥식의 보도가 횡행하던 때였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노조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고요. KBS 안에는 이 노조가 3개 있습니다. 원래 KBS 노동조합 하나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말하자면 보수정권 탄핵할 시점에 좌파 성향의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마 2011년도 같습니다. 그때 저희도 그 언론노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간부직 사원 중심의 노조가 공영노동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공영방송의 노동조합, 특히 언론사들의 노동조합은 그야말로 노동단체들의 조합들이 아닙니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정치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억대 연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자, PD들, 아나운서들이 많아서 말하자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파업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장 물러가라 또는 어느 정권 교체해라 하는 식의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한 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언론사, 특히 방송사의 노조는 정치단체 성향이 강하고 특히 언론노조의 강령을 보면 진보정치단체와 연계해서 정치활동을 한다 하는 것 등이 있고요. 정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 정치기금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단체지 그야말로 사용자와 그 대척점에 있는 근로자 단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들의 활동 내용도 보면 그동안 정치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뭐 제가 설립한 건 아니었지만 초기에는 이 노조를 설립할 때 사측으로부터 뭐 방해도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보수정권 들어설 때였기 때문에 보수정권의 사측으로부터 뭐 방해는 별로 없었는데 말하자면 그 반대쪽에 있는 언론노조 측이라고 할까 그 민노총 산하에 있는 이제 노조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거부 노조다 뭐 그런 그 딱지를 붙였던 낙인을 붙였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공영노조라고 하면 거부 노조다 뭐 틀당 노조다 하는 식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셈이죠. 마치 태극기 집회를 뭐 거부 집회라고 하듯이 그러나 저희 안에 조합원들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나라를 걱정하고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지 저희들이 어디 하나 극우 성향의 목소리를 내거나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단체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 뭐 언론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저희는 언론에 의한 탄핵이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언론이 위조가 돼서 선전, 선동, 왜곡된 보도가 중심이 된 탄핵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 프레임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KBS와 MBC 등 각 방송사에는 언론노조 위원장이 사장이 되었고 언론노조 출신의 간부들이 그대로 회사 임원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뭐 의용 노조라고 불렸던 뭐 의용 노조라고 할까요? 어쨌든 언론노조 출신의 임원들이 회사 임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회사 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영방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와 MBC 등에서는
노조 간부가 회사 간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KBS만 하더라도 노조 출신의 간부가 회사 주요 간부를 하고 있고 언론 노조 출신이 아니면 보직을 갖지 못하는 상황 또는 앵커를 하려면 언론 노조 출신이어야 하는 상황 해서 특정 노조 중심의 회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회사 운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로 기여했던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기자와 PD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KBS와 MBC의 주요 보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장을 포함해서 각 본부장, 간부들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앵커들도 거기에 탄핵 때 주역을 했던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파원도 그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그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도 아니고 그래서 KBS의 경우 수신료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면은 그는 국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특정 노조, 즉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 중심이 그 간부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언론 노조 출신이 사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 노조의 정책이 회사의 정책이 되고 언론 노조의 핵심 임원들이 회사의 핵심 임원이 되어서 그래서 노조 중심의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겠지만 뉴스나 프로그램에 노조 관련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노조가 적대시하고 있는 재벌이나 또는 이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보고 있는 노조 관련 프로그램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KBS의 문제점과 언론 전체 문제점 나눠볼 수가 있어요. KBS는 수신료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KBS는 공영방송인데 이 공영방송은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조 중심의 노영방송을 하고 있고 이 노조 중심의 노영방송이라는 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을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가서 문재인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언론의 문제점들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그 언론 노조가 지금 131개가 됩니다. 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131개가 2016년 기준인데 이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 노조가 만 한 4,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도 없고 공영노조도 그런 카르텔이 없어요. 유일하게 민주노총 안에 이런 14,000여 명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일 이념, 단일 지도 체제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론 현장에서. 따라서 그 위에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리면 하나의 방향으로 내려가서 보도를 하게 된다든지 이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홍보, 찬양 더 나아가서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이런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그런 방향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송 창업 그 과정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먼저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나타났고요. 그게 어떤 형태냐면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 때 그 보수 정권 10년 사이에 주로 공영방송만 하더라도 뽑았던 사람들이 그 진보 성향의 언론인을 채용을 했고요. 또 KBS만 하더라도 진보 매체에서 경력직으로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말하자면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 KBS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이런 진보 성향의 언론인들을 뽑았고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이제 진보 성향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 이후에
언론 노조가 생기면서 새로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을 그 사람들이 주로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 훈련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에 언론 노조가 생기면서 기자와 PD의 한 80~90%가 거기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와 PD의 한 90% 이상은 그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기자의 한 80~90% 이상이 그 좌파 성향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도 좌파 성향의 보도를 했던 거고, 그 보도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광우병 보도, 문창극 보도, 세월호 보도.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보도들입니다. 그게 광우병 보도나 세월호 보도 이런 게 보수 정권에서도 가만히 놔두면 좌파 보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에서 통제를 안 해도 가만히 놔두면 좌파 보도를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 보도 여파로 이 정권이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런 좌파 성향의 기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우파로 바꾸든가 그 좌파 보도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사장, 이사장, 이사 또는 보도국장 간부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현상 유지, 즉 기계적인 중립만 하도록 좌파 보도를 하지 말고 그냥 좌파 보도 세반했으면 우파 보도도 반론을 내주라 해서 중립만 보도하도록 했던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보도는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좌파 보도와 우파 보도가 동거할 수 있는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밸런스를 이루는 이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취약한 형태로 있다가 그 박근혜 정권 말기에 세월호 보도 등이 오니까 한꺼번에 밀어 닥치니까 넘어져 버렸던 그런 정권이 말하자면 붕괴했던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수 정권 때에는 좌파 성향의 기자 PD들이 80~9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좌파 보도를 하면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우파 성향권을 집어넣어서 보도해달라고 간부들이나 사측에서 업소하듯이 했다면, 지금 이제 좌파 정권에서는 아예 드러내놔놓고 간부들 자체가 좌파 간부들, 언론 노조 출신들이 간부 들어갔으니까 마음 놓고 해라는 거죠. 마음 놓고. 그러니까 우파 성향의 제작진도 없을 뿐더러 우파 성향의 기자나 PD들이 80~90%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도 못해요. 대부분 10~20% 되는 사람들도 거기 제작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제작 부서로 나와 있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제작 현장에는 거의 대부분 좌파 성향의 기자 PD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파 가치나 우파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어도 우파 가치 또는 그 반대 가치가 들어갈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 공영방송 사장, 이사장들의 임기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날 취임을 했지만 KBS 사장과 이사들의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플러스 이후에도 한 1년 이상 더 남았던 상황들인데, 그러나 언론 노조 소속에 있는 기자 PD들이 볼 때는 빨리 이 사람 내보내라는 그 욕구가 강했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좌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과 이사단들이 있으면 어떤 형태든 간에 자기들 보도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파업을 했고, 언론 노조 소속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사들의 집이나 학교, 심지어 교회 앞에까지 가서 피켓을 들고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고, 이사들의 법인카드까지 다 조사를 해서 휴일날 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뭐 김밥을 사 먹었다 또는 애견을 데리고 가는 카페를 이용했다 해서 그거를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고요. 감사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해서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나갔던 분들이 과거에 KBS 이사들이었고, 그걸 비교를 해보면 얼마 전에 신재철 국회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또는 밤에 야식을 먹었거나 술집에서 먹은 그 법인카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심재철 국회의원을 고발했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를 공개했다고. 그런데 KBS 이사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한 걸 가지고 징계를 당했고요. 거꾸로 이 정권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사를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청와대 직원들도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으면 그 사람들 징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KBS가 좌파 정권 시절 때 주로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인 정현주 사장 시절에 경력직 사원들 뽑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명 이상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좌파 성향의 언론 매체에서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면서 거기 매체에 있는 기자들을 경력직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기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기자들이 대개 정통 공채 기수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경력직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마이너로 되는 경향이 많은데 거꾸로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뭐 그런 경향이 아니었나 싶은 것이 결국은 KBS가 이런 그 좌편향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날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에 아마 4월 27일 날 언론노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 간부들과 한 20여 명과 정책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맺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언론사, KBS, MBC, SBS 등에서 여러 언론사 노조 간부들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고 나중에 이 언론사들 대부분 언론 노조 간부들이 사장이 되거나 간부가 다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언론사가 왜 특정 정당의 유력한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겠습니까? 언론은 권력과 거리를 두고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협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이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문재인 정권을 칭송하고 찬양하거나 홍보를 했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또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볼 때 이미 그 언론사들 또 이 언론인들은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홍기병 같다든지 또는 홍보기관 같다 하는 역할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미 대통령과 또 그 후보 시절에 정책 협약을 맺은 사람들 그 기관으로서는 이미 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부노조는 사실 없어요. 그게 외부노조라는 것이 자체가 언론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KBS에서 파업을 했거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난 뒤에 사장, 임원, 사장, 이사들 물러가라고 그럴 때 MBC, SBS, YTN 뭐 연합할 것 없이 각 그 언론 노조 소속에 있는 다른 그 노조원들 찾아와서 뭐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노조였지 다른 외부 노조가 들어와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언론 노조는 같은 한 카르텔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회사만 다를 뿐이지 안에 흐르고 있는 기조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하나의 노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나 김정은에 대한 기사를 보면 똑같은 프레임으로 하고 있는 게 같은 노조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과 이 PD들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투 운동이라 하면 이제 여성들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해서 이제 당했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당했다고 폭로했을 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마찬가지로 KBS 내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고 비정규직 여성에 의해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언론노조 소속이었고요. 그 언론노조 소속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의 상급자도 언론노조 소속이었는데 그거 다 유야무야되고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지방의 중요한 기관에 그러니까 지방 방송국의 국장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KBS 내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측을 견제하거나 또는 그 억울한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기관인데 이게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리 사측이 잘못하더라도 사측도 한 편이다, 동지의식이다 갖고 있다면 그 사측을 보호해주고, 또는 같은 그 조합원이라도 같은 조합원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보호해주거나 지켜주거나, 혹은 그 사람이 비리가 있더라도 일체 그 문제시 삼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는 지금 11명입니다. KBS의 경우 여당 이사가 7명이고 야당 이사가 4명입니다. 11명인데 이 11명의 이사에서 사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11명의 과반수는 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반수 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당만 충분합니다. 여당 7명이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아무리 용 빼는 제도가 있더라도 여당만 그 의견만 모으면 특정 후보를 사장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면 일방적으로, 여당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언제든지 내세울 수가 있고, 지금처럼 특정 노조 위원장을 했거나 또는 특정 노조로부터 지원을 받는 후보가 언제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은 이런 특정 정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아닌, 말하자면 양쪽으로부터 다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과반이 아닌 3분의 2 특별다수, 그러니까 11명 중에 9사람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야당도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방송법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는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때 자기들이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요구했고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방송 토론에서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정말 입을 착 닫아버리고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난 후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이 지금 현행의 이사 제도를 통해서 KBS와 MBC 사장들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계속 내세워서 홍보기관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노동조합은 1988년도에 결성된 단체고요. 그때 아마 권영길 씨가 초대 노동위원장으로 했던 단체고, 이 단체가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하고, 강령에도 보면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한다고 되어 있고, 정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정치기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론 노동조합 단체가 그 정치기금도 마련하고 정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정치위원회 안에는 각종 정치 행사, 또 정치 행사를 기획하고 뭐 연대하고 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언론인들의 모임, 또 언론인 활동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정치단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권영열 씨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회의원 했고 대선에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정치 성향이 강한 조직이고, 그 이후에 더욱더 이런 정치 성향은 강화되어서 민주노총 산하의 이런 그 언론 노조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또 뭐 말하자면 선동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사회의 체제 변혁에 중요한 어떤 그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 대개 선배들이 조를 쪼아서 그 언론 노조 에게 가입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신입사원들은 이제 그 언론사에 보면 기자나 PD들은 도제 형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선배 기자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위에 선배나 PD가 선배 기자나 PD가 언론 노조 소속이면 밑에 있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은 거기 언론 노조 소속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왕따 당하는 거죠. 거기 안 들어가면 밥도 같이 뭐 먹기가 힘들고, 거기 안 들어가면 그야말로 조직 생활을 같이 하기 힘들 정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8, 90% 이상이 언론 노조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번 과거에
진보 정권 시절에 그 언론 노조 중심으로 판을 짜놓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학습하게 되고 교육받게 되고 또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치더라도 이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 하에서 사장과 이사장, 이사들이 보수 사장 정권에서 임명을 받더라도 이거에 대한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손을 받다가는 또 언론 노조 애들이 방을 붙이고 뭐 반발하고 하니까 그거 귀찮았어. 또 그게 싸우기 싫었어. 그래서 침묵하거나 또는 자기 있을 동안에는 그냥 갈등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부역했던 사람들입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언론 상황이 이게 잘못된 거다 했을 경우는 좀 싸워야 될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침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 상황이 이렇게 말하자면 좌편향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후에 거기에 큰 저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KBS와 MBC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북한의 김정은을 마치 그 천사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할 때 그 김정은이가 백두산에서 이 하트 모양을 보였다고 이걸 별도의 뉴스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을 오를 때 KBS 뉴스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백두산이 이 천지를 볼 수 있게 기후가 허락한다. 또 김정은이는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백두산에 오르곤 했다. 뭐 이런 멘트를 기자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김정은에 대한 그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묘사를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은 여전히 전쟁 범죄 집단의 3대 세습 체제이고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거의 300만 명 이상을 죽인 그 동족 그 범죄 집단의 수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고 김정은이가 긍정적이다, 아주 적극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다, 겸손하다 이런 표현들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서 묘사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보면 마치 한 친구처럼,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고 또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발언을 광화문 한가운데서 할 수 있고, 또 KBS에서 오늘 밤 김대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주장하는 사람을 그대로 인터뷰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사실상 이념적으로는 거의 적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일선에서 역할을 한 것이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일소시켰고, 거기에 역할한 사람들이 기자와 PD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사실 이 정권은 무너졌고 그 체제는 변혁이 시작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 세월호를 뭐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체제를 뒤집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냐? 말하자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이 언론, 거기에 주사파 세력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이 언론이 선동하고 왜곡, 조작한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노출시켰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뉴스를 한 3, 4일만 보더라도 지겨울 겁니다. 그런데 그거 무려 3, 4개월을 내보냈어요. 주요 뉴스에다가 박근혜 그 위에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 등등 정유라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 아주 이상한 사람들 등장하는 그런 뉴스에 맨 꼭대기에 박근혜를 놓고 거기 수술을 했네, 비아그라를 먹었네, 뭐 구술을 했네, 온갖 거를 통해 가지고 한 4개월 동안 방송했다고 보십시오. 마치 어린애에게 일주일 동안 폭력적인 장면을 교실에 가둬놓고 보여주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여줬다가 학교 밖에 내보내면 밖에 나서 싸운답니다. 그게 효과 이론입니다. 폭력에 노출된 애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주 나쁜 정보를
3, 4개월 동안 안방에서 계속 본 사람들은 나중에 빨리 탄핵해라, 빨리 구속해라 하는 심정이 마음속에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3, 4개월 동안 이 언론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현장에 있었던 기자로서 감히 느끼는데 이 탄핵과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1차적으로 언론이 역할입니다. 언론이 가장 크게 역할을 했다. 그런데 수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10월 19일 날 JTBC에서 태블릿 PC를 습득을 했어요. 첫 보도가 10월 21일입니다. 그리고 24일부터 KBS에서 태블릿 PC 받아가 보도를 합니다. 공중파 또는 그 케이블 텔레비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10월 23일과 4일경에서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한겨레와 JTBC가 하다가 일제히 공격을 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치 마녀로 묘사를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한 거, 뭐 구술을 한 거, 7시간 미래를 즐겼네,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31년을 봤지만 이거는 누군가가 기획하고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뉴스가 나갈 때 KBS와 MBC 사장 누군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통제가 안 됐을까?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자와 PD의 80-90% 이상이 언론 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됐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집단 마취가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 사회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은 지금도 뒤에서 누군가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보아지는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가짜뉴스 만드는 이유 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획을 한 이유는 선동하기 위한 거고, 선동 이유는 결국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기 위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시험되어 있던 것이 제가 보니까 효순 미선양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한번 흔들어 봤는데 통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우병 때 생각해 보십시오. 광우병 사건만 하더라도 정말 엉터리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내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뇌가 송송 구멍이 난다는 거, 이 엉터리였던 보도를 한 달 내내 했던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광우병 보도를 하면 MBC PD 수첩만 한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MBC PD 수첩에서 보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 KBS와 MBC, SBS 주요 뉴스 프라임 타임 때 KBS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 거의 하루에 10개, 그 평소에 9시 뉴스 기자가 리포트하는 걸 27개를 하는데요. 14개, 15개를 광우병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의 절반을 광우병으로 보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군가가 기획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먹히고 거기에 쏠리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서 선동되어지는 국민들을 보고 이건 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결정타가 저는 세월호였다고 보고, 세월호로 인해서 이미 앞에 정권은, 박근혜 정권은 그야말로 페이탈 데미지를 입었고, 그게 나중에 최순실이라는 그 JTBC에서 말했잖아요. 뭐 스모킹건이라고 말하자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재판 받아 보니까 그 태블릿 PC가 그 최순실 씨 거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손석희 씨가 아마도 처음부터 태블릿 PC는 없어서도 될 뻔했다. 뭐 이런 또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속았다. 저는 기자로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속았다. 속은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감성적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놓고 그걸 한 3, 4회 또는 3, 4일 계속 밀어붙이면 그게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미디어에 잘 넘어갑니다. 드라마 좋아하고요. 지금도 먹방 보면 그저 희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니까 넘어갔는데, 다행히 지금 그런 미디어로부터 독립돼 나온 국민들이 뭘 보느냐?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악을 했는데
장악하다 보니까 이 장악되어 있는 국민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국민들 어디로 갔냐? 유튜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와 MBC를 장악했는데 시청률이 절반으로 폭락한 거예요. 그 폭락한 시청률의 상당수가 유튜브로 가가지고 새로운 진실을 알고 있어서 지금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의 계획대로라면 20년, 30년 집권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유튜브라는 새로운 병기가 나타나서 지금 그 자기들의 원래 계획을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는 엄청난 유튜브의 새로운 혁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북한의 뭐 입맛에 맞춘다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들이 뭐 북한하고 같이 북한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 한국에 있는 좌파들이라면 북한으로부터 지배받는 좌파들이 아니라 북한도 지배하는, 그래서 더 진화된 북한과 남한을 포함한, 그래서 연방제로 끌고 가는 조금 더 진화된 좌파들이어서 그런 좌파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북한에 그렇게 머리 좋은 좌파들이 뭐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런 자본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보면 남한에 있는 좌파들이 더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도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 있는 좌파들이 북한에 조종당하고 있다기보다는 북한보다는 더욱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사파, 그런 주사파라는 게 뭡니까? 김일성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라는 그런 핵심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좀 자기 그 한 단면만 보는, 그렇죠?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가치인데, 이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통일지상주의. 어떤 형태든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어울려 사자. 그 가운데 어떤 형태든 통일의 형태도 따지지 않고, 그 통일의 가치, 이념도 따지지 않고, 그 가운데 희생되는 도 따지지 않고, 다만 함께 살자 하면서 포용정책으로 주장하는데, 그 포용정책을 주장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절반의 국민들을 구속하고 조사하고 감옥 집어넣는, 이건 이율배반적인 정권 아닙니까? 우파 정권 때는 이미 작용화되어 있는 언론 내부 구성원들, 즉 80~90%나 되는 기자와 PD들의 언론 노조 소속들을 한쪽에 기울인 것을 중간만이라 해달라, 중간 측라고 했던, 그 업소를 했던 형이고, 지금 좌파 정권에서는 간부나 또는 이 제작자가 전부 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누구가 나서서 오른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주장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거 안 돌리면 시청률 안 내릴래, 이거 안 돌리면 나 안 볼래, 뭐 이런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고쳐달라, 바로 해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왼쪽으로 보도하는 것이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리를 내리면 좌파들이 말하자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통제입니다. 자발적인 통제. 그러니까 우파들은 이미 왼쪽으로 가 있는 거를 중립적으로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걸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작자나 간부들이나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아주 무서운, 그죠? 무서운, 견제가 없는, 누구 하나 견제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언론의 작용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작용화를 촉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흔히 정교조가 뭐 애들 작용화를 촉매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언론이 작용화됨으로 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작용화되는 것도 정당화할 수가 있고요.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군대의 어떤 작용화 현상이라든지 또는 통일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작용화되더라도 이게 추세야, 흐름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작용화됐을 때 우리 사회의 오른쪽 가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소수 의견이 돼가지고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학에서. 근데 자기가 주류 언론의 견해와 다를 경우에는 말을 안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남북 화해 협력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는 협력이 아니라 북한의 우리의 적화 내지는 북한의 또 다른
남한에 대한 위장평화 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가치라고 우리가 낙인 찍어버립니다. 막 그런 듯이 이 자경화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낙인 찍기가 가수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비판, 건전한 대안이 들어서기 못하게 하는 것이 자경화 현상이고요. 그것이 지금 경제정책, 그다음에 국방정책, 외교정책 모든 것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경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론의 이 자경화는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 판단의 자경화를 정당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드물게 자편향 판결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건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그 판결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정책, 국방, 외교 할 것 없이 이 모든 그 가치 기준이 좌파 성향이 옳은 거다라고 치부해버리게 되고 결국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공산화 내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가는 것도 지극히 정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젊은 애들이 공산주의도 괜찮은 것 같아. 뭐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고 중국도 공산주의다. 엄마 공산주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KBS를 통해서 김대동 프로그램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는 프로그램이 정당하게 방송될 수 있는 이유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언론의 자경화가 사법, 입법, 그 다음에 정책, 경제, 외교, 국방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자경화를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경화를 막고 그래서 이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견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나라를 제대로 살리고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갖추는 가장 시급한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견제 감시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국민이 똑똑하고 국민이 분별력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우선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시더라도 왜 이 제목을 뽑았을까? 왜 이 그림을 썼을까? 왜 이 인터뷰를 했을까? 하는 비판 정신을 봐야 됩니다.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KBS만 경우를 보더라도 2,500원 수신료를 받는데요. 호남 시민들에게만 영남 시민들에게만 받는 거 아닙니다. 전체 국민 모두에게 2,500원을 동의 받는 이유는 어느 누구에게 치우친 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치우친 방송을 하면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이건 내가 낸 수신료 2,500원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KBS 직원과 사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국민 여러분들이 경영하기 힘드니까 위탁한 겁니다. 즉 KBS 사장과 직원들에게 위탁해서 당신들이 우리가 월급을 줄 테니까 운영을 해 주시오 하고 위탁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문도 여러분이 신문은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거나 안 해야 될 보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보도를 할 경우는 신문을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와 같은 이런 공영방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주지 않습니까? 수신료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필요를 하시고 방송국 찾아가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직접 여러분의 의견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KBS 각 지방방송국을 포함한 본사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15명을 구성되는데 각 위원별로 15명이 직능대표, 지역대표별로 구성이 돼가지고 시청자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송국은 정권이 야당이나 여당이 아닌 공정한 국민들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이 방송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한쪽 가치, 즉 좌파나 우파나 가치를 보도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우리나라 언론은 김영삼 정권 이후에 민주화라는 이름과 동시에 약간씩의 자경화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노무현 정권 그 10년 사이에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주로 좌편향된 기자, PD들이 많이 선발이 되었고 특히 공영방송에서는
경력직 사원들을 뽑는다는 구실 아래 한길의 경향과 같은 진보 매체에서 경력직 직원들을 뽑아서 KBS의 순혈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새로 뽑는 신입사원들은 이 10년 동안 자편향된 자들이 주로 새로 뽑은 그 신입사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자편향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의 신뢰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무조건 믿는 경향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더욱더 분별력을 갖고 언론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좌파 매체 많고요. 엉터리 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인터뷰는 왜 이런 인터뷰를 집어넣었을까? 이런 자막은 왜 뽑았을까?를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납니다.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그 소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매체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보시고 매체 간에 비평을 하시면서 보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언론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파 매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지상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여전히 다 합쳐보면 20-30%나 됩니다. 이 지상파는 여전히 장악되고 조작되고 혹은 선동된 여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일방적으로 텔레비전이 전해주는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 유튜브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비교해가면서 뉴스를 보셔야만 균형된 정보, 균형된 지식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뉴스에 쏟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영화는 좌파들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들이 올 줄도 몰랐습니다. 그나마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 주십시오. 우파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뭉치지 않습니다. 분열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혁명을 합시다. 이미 좌파들은 제가 볼 때는 혁명을 했습니다. 좌파들은 적지만 하면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파들의 혁명입니다. 의식혁명, 행동혁명, 그리고 자기 주장에 대한 혁명입니다. 잃어버린 언론, 잃어버린 가치에 대한 것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겹게 싸우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 멋진 나라, 가치 있는 나라에서 정말 이런 갈등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부역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봐서 정말 새로운 가치를 깨우치고 우리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서 나라를 새로 일으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좌파 강점기입니다. 이렇게 좌파가 진화해서 마구잡이로 나라를 유린하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좌파들은 혁명을 해서 말하자면 촛불 혁명을 해서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파 국민 여러분의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식혁명, 행동혁명이 필요합니다. 싸웁시다. 저항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눈치 보고 숨어서 지내실 태세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좋은 나라가 영영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후세들을 위해서 나오십시오. 저항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증명하도록 합시다.